는 글로벌 결제에서 러시아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이거 전쟁하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게 외환보유고더라고. 맞아요. 그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네. 이 푸틴이 저도 처음에 우크라이나 이게 막 이슈가 됐을 때 왜 갑자기 모르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왜 평화로운데 왜 갑자기 탱크를 쳐들어가서 왜 점령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관계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도 막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많이 했잖아요. 예. 이후에도 몇 차례 제재가 더 있었는데 그때부터 칼을 갈아온.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2014년 그 시점에 우리 2022년쯤에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까지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은 막 욱해서 한 게 아니라 거의 10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가 된 침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럴 수도 있지. 욱해서 10년 준비한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욱해서 때리려고 보니까 뭐 할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가 권순우 기자가 말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입니다. 이거를 사실 러시아도 여러 차례 경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이게 경제 제재라고 하면 뭐 여러 복잡한 게 있지만 핵심은 이 달러화 이거를 러시아가 결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거에 러시아로 달러화가 가는 이 금융기관들이 흘러가는 걸 막는 게 핵심이다. 이게 전제잖아요. 근데 예. 현재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얼마냐? 757조 원, 6,310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중국, 일본, 스위스에 이어서 세계 4위 규모, 그 러시아 경제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환 보유고가 막 원래 이렇게 많았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보통 한 250조 맞습니다. 정도 그 네, 정도 네, 하죠. 네. 예. 그래서 2014년에 이 우크라이나 이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 세계가 제재를 하면서 이때 외환 보유고가 3,7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느낀 거겠지. 이거 제재가 이 달러가 핵심이구나.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거의 2배죠, 2배. 8년 동안 2배를 늘렸고. 이 경제야 놀고 있네. 경제야 닉네임 좀 예쁜 거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야 놀고 있네님이라고 하는데 제일 큰 경제 제재가 유가 떡락시키는 거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도 그런 건데 예전에 실제로 그 리비아 카다피를 칠 때 그 유가 트레이딩하는 그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한 두세 개. 근데 걔네가 그 CIA가 있나 모사드가 있나 하여튼 정보기관이랑 같이 해서 실제로 유가를 떡락시켜가지고 그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봤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봐서 그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 장기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늘려서 뿐만 아니라 침공 직전까지도 이 러시아 은행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달러를 엄청 사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1월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인데 지난달이죠. 외화 유동자산이 이 러시아 은행들의 외화 유동자산이 1월 기준 535억 달러인데 이게 얼마나 늘었냐면은 전달 12월보다 85억 달러 한 20%가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12월에도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12월에도 이 러시아 은행들의 외환 보유고가 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5조 거의 6조 원 규모의 외화를 이미 이제 러시아 은행들은 쌓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쵸. 네. 이게 12월에 늘어난 50억 달러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비해서 2배 넘게 늘어난 이제 확보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재가 모르겠어요. 이 은행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이걸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당장 지금 막 일어난 게 아니라 어쨌든 예측이 됐었던 이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화를 비축해 놔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미 늘려오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이 진짜 냉정한 게 뭐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50% 빠졌잖아요. 지금 상한가예요, 상한가. 러시아 증시. 그러니까 저런 거에 다 돈으로 다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가 그 금융위기로 갈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또 거기다 대고 또 롬을 쳐서 30%를 또 끌어올려 놨어요. 근데 이거 레버리지 사신 분들은 장난 아니겠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달러화를 모으는 동시에 러시아가 또 10년 동안 뭘 했냐? 탈달러화. 이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에도 물론 여기 뭐 타격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 방패를 갖췄다라고 보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권순희 기자가 그 스위프트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고 먼저 이 탈달러화가 뭐냐? 이 러시아가 이제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할 때 이제 이 달러가 기축통화다 보니까 좀 논란이 많은 기축통화다 보니까 이 달러로 결제를 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러시아는 원화를 기축통화로 바꾸겠답니까? 그건 모르겠고 뭐 이거 올라가지 않아요? 이거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럼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달러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이 절대 규모 달러도 많이 사들였는데 동시에 뭘 했냐면은 다른 외화도 엄청나게 비중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결제 통화의 다변화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유로화가 얼마나 늘었냐면은 지난 8년 동안 29%에서 32%. 특히 위안화도 좀 늘었고요. 영국 파운드도 그러니까 달러를 쌓으면 동시에 다른 외화들도 사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달러의 러시아가 이제 그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할 때 결제되는 이 달러 비중도 상당히 이게 엄청나게 줄었더라고 보니까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 당시 러시아의 그 달러와 결제 비중이 몇 %였냐? 76%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어디까지 떨어졌냐? 55%까지. 반면에 유로화 결제 비중은 2014년 8.4%에서 2020년 15%까지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 미국의 경제 제재가 이 달러화를 잠그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 그 소위 말해서 효과를 좀 반감시키기 위해서 달러도 많이 사 모았지만 이 많이 사둔 달러는 금고에 채워놓고 그쵸. 안에서 이 교역할 때 일어난 이 결제 비중을 달러의 비중을 확 줄여놨다. 그게 대비가 돼 있는, 그러니까 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이걸 염두를 해두고 8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반 대표님이 러시아가 달러를 쓸 수 있냐? 뭐 자기 달러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달러를 결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달러를 결제를 못 해주면 디폴트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러시아한테 뭘 샀는데 달러가 뭘 팔았는데 달러 주세요. 근데 러시아가 저 달러 없는데요. 그러면 금융위기를 가버리니까 디폴트가 되고 디폴트 선언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면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달러를 많이 쌓아놓고서 그 결제는 결제대로 해주고 그 달러가 아닌 방식의 결제 비중을 많이 높여놓은 거고 그리고 석유 제재 대상 제외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우리는 석유를 살 수 있나요? 근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살 수는 있는데 설사 못 사더라도 우리나라가 지난해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 비중이 한 5%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수입선을 돌릴 수 있는 양이긴 하다. 물론 좀 비싸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제가 달러와 결제 비중을 줄여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뭐 우리 달러 이제 안 쓸게 이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결제망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아까 권순희 기자가 말한 스위프트가 이제 뭐 이 발치기 분들은 워낙 이 경제 쪽 잘 아시니까 이게 미국이 지금 안 꺼낸 카드가 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스위프트가 그렇다면 뭐냐? 이 스위프트는 1973년에 유럽과 북미의 주요 은행들이 이제 만든 일종의 이 결제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결제망인데 현재까지 이 제일 많은 나라들 그리고 200여국의 1만 1000개의 금융기관이 이 스위프트라는 결제망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100억 건의 국제 송금이 이루어지고 금액 기준으로는 1조 달러가 넘는 그런 수준.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이 스위프트의 주요 국가냐?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제 뭐 거의 뭐 이 선진국들은 다 여기 스위프트를 통한 이 결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한 그 힘이냐면 그 달러 결제망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달러 거래하려면 이거 다 스위프트로 해야 되는 건데 그 뭐
우리가 지난주에 블록체인 관련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 블록체인이 가장 극복하려고 했을 때 1순위가 스위프트였어요. 하도 그게 그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 스위프트가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진짜 블록체인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사람들 중에 1순위가 이 스위프트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국제결제망에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뭐 CBDC 같은 거 하려 그러는 것도 열받는다고 스위프트 막아버리면 그렇죠. 골치 아프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근데 이번에 또 막진 않았더라고요. 네. 예, 예. 못 막죠. 왜냐면은 문제는 미국이 만약에 러시아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스위프트에서 뺍시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상황이 오냐? 미국과 유럽의 타격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빼는 놈이 더 아픈 거지.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이 스위프트 내에서 미국이 제일 결제 비중이 크고 네. 두 번째가 러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리 의장국이 그 러시아 인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취리 대학교의 한 연구 센터에 따르면은 스위프트를 그러니까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분리를 시켜버리면은 큰 손실을 보는 국가는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독일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왜냐면은 이 러시아 교역의 유럽이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EU가 러시아와의 교역 의존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제 자체가 막히는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수입 의존도가 32%, 수출 의존도는 거의 의존도는 40%까지 되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빼버린다 이러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지. 이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해 볼 수는 없어. 그렇죠. 스위프트를 막으면 우리도 좀 피해를 보니까 그것까지는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저런 거지 이게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손해 보면서 해주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그렇죠. 그게 참 우크라이나는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국제 사회에서. 그래서 이 스위프트 제외를 해버리면 그러면 러시아가 결제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그 권선생 기자가 말한 결제 불이행이 발생이 되고 결과적으로 채권자, 여기서 말한 채권자들은 아마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겠죠. 이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뭐 일각에서는 어떤 외신에 따르면은 이 스위프트 배제는 진짜 이 갈등까지 갔을 때 아마 미국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러시아에 예금 넣는 사람도 다 채권자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네. 근데 러시아가 그래서 이 스위프트 우리 이 스위프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너무 크니까 제재 안 할 거야.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본인들만의 이 결제망을 구축을 해뒀습니다. 2014년 이후에 크림반도 경제야 놀고 있네님 수준 너무 높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낮춰주십시오. 그래요? 예.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 지적을 반영해서 좀 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스위프트는 이제 전 세계 미국 뭐 모든 나라들이 쓰는 결제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러시아가 뭐랬냐면은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워낙 제재를 세게 받으니까 자기들 결제망 이걸 뭐라고 하냐 보니까 SPFS라는 금융경제 정보 전달 시스템 그리고 또 뭐 MIR 미르 국가결제카드 시스템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 스위프트 배제를 제일 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수년 전부터 이걸 대체하기 위한 본인들만의 결제망을 구축을 해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SPFS 이거를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만약에 쓰면은 기업들에게 수수료를 좀 할인해 주겠다. 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아니 경제연울자님 그 놀고 있는 분님 이 얘기하신 거 좀 장난친 건데 분위기가 그냥 수준 맞춰서 해라 뭐 그런 게 돼가지고 그냥 어려우신가요? 이거 아니요 어렵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냥 이분이 농담하신 건데 그런가요? 제가 그냥 그걸 농담으로도 받았는데 이게 좀 꼬였습니다. 예, 퀄리티가 높다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장난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2020년 기준으로 이 러시아 자체 결제망을 통해서 400개 정도의 금융기관이 이게 연결이 된 상태라고 해요. 근데 물론 이
물론 이 러시아의 결제망에 참여한 국가들은 아르메니아, 뭐 벨라루스 좀 자기네 친구들이네요. 네, 이좀 우호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만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 SPFS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 결제망을 통한 거래 건수는 월 200만 건인데 이게 또 러시아 국내 결제 건수의 한 20% 정도까지도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해요. 꽤 높네요. 20%면은 네, 그러니까 대비를 해 놓은 거죠. 물론 이 스위프트라는 이거는 그냥 이제 이거 스위프트는 그냥 범접할 수 없는 결제망인데 이것보다 수준이 확실히 미미를 하는데 러시아도 이 자기들 결제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고 이 작년 4월에는 이 자체 결제망 활성화를 위한 또 추가 이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고양님이 지금 속보 올려주셨는데 키예프 교전 시작한 것 같답니다. 들어갔네요. 예. 맞아해 주시죠. 그래서 어떤 활성화 대책을 2023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죠. 자체 금융 결제의 30%를 이 SPFS라는 본인들의 결제망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경제 제재 이게 핵심 가장 러시아도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당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8년 전부터 자기들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오면서 쌓아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심지어 이 바이든이 그 침공 이후 한 경제 제재 연설도 바이든은 보지도 않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고 이게 어쨌든 이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침공이 이뤄진 거다 보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 누가 그랬죠? 이 중국도 미완화 결제를 한 것처럼 러시아도 그러고 있군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아요. 여기서 이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비하기 위해 갖춰놓은 어떻게 보면 이 방파제 중에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공조입니다. 네. 이게 뭐 군사적 공조가 아니라 왜냐면은 러시아와 중국은 이 미국이라는 이 최강대국의 어떻게 보면은 견제를 받고 있는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쵸. 네, 뭐 군사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금융시장 이 경제 쪽에서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둘의 공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협약서를 쓰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해관계가 너무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잘 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지. 그 설명을 들어볼게요 한번. 지금 세이동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군사작전을 무력 침공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 제재 동참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서 딴 나라도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셨는데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말은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라는 것도 다 말은 그렇게 하고 경제 제재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경제 제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경제 제재 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자기들이 손해볼 거, 그러니까 크게 손해볼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전방위적이고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루트를 러시아에서 워낙 오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해봐야 다 빠져나가는데 뭐하러 내 거 손해봐가면서 그러냐라는 그쵸. 걸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네. 네. 중국도 이 스위프트 배제라는 이 서방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를 가정을 하고 자기들도 CIPS 차이니즈 보더 크로스 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 이걸 구축을 해 뒀다고요. 이게 이제 러시아랑 똑같아요. 러시아도 이 달러화 결제 비중을 줄이고 대신 뭐 다른 루블화가 뭐 좀 딸려서 뭐 유로화를 많이 사들인 것 같은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 결제 시스템망을 구축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외신에 따르면은 만약에 러시아가 이 스위프트에서 분리가 된다 그러면은 자기들 결제 시스템망인 SPFS 다음으로 이 중국의 결제망 CIPS 이용을 아마 권장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체 결제망이라는 이 핵심 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데다가 또 중국과의 어떤 이 중국의 결제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방파제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CIPS 시스템을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함께 사용할 국가로 러시아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둘이 왜냐? 러시아와 중국도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서로 교역 비중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국 간의 국제 시스템이 공유되는 어떤 이해관계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도 거래를 할 때 원래 뭐 달러를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것도 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거래를 할 때 달러 비중도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의 대중국 교역 중 달러화 비율이 몇 %였냐? 2014년에 97%였는데 2020년에는 23%. 아, 응.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보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렇죠. 예. 이거를 이게 여러 갈래로 아까 권순희 기자 말한 것처럼 미국의 초강력 경제 제재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이미 여러 갈래로 만들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바이든이 뭐 이거 솔직히 전 제재를 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효과가 과연 그렇게 큰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재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제재 효과가 없다는 기사가 나오는 시점인 것 같아서 네, 스위프트가 아니면은 효과가 없다. 이게 좀 전제가 되다 보니까 네, 아무튼 이 러시아와 중국 간의 이 공조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다자간 무역 체계를 구성할 때 옛날에 그냥 뭐 관세나 주고 뭐 이런 게 타겟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교역망, 그 결제망 이런 것들에 대한 분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쪽에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러시아도 준비하고 있고 중국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수틀리면 우리 그 공급망 다 끊어버리고 했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미국이 자기들 중심으로 이 뭐 이른바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국면 이거는 미국에서 주장하는 거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을 때 그럼 자기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근데 사실 러시아하고 중국이 워낙 이 주먹질하는 사람들이라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공산국가라 그래가지고 뭐 소련하고 중국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서로 이제 잠재적인 적성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격 좋은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는데 성격 나쁜 사람들끼리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잘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오늘 질문 답변 조금 드리면은 일단 뭐 우크라이나에 취재간 기자 있냐 기자 동료 중에. 근데 저희가 경제 매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게 있고 무역 적자국인 미국이 세계 어떻게 1등이고 구조적인 무역 적자 아니냐 그냥 빚쟁이 깡패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 달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무역 적자국이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누군가 달러를 쓰잖아요. 그 달러가 어디 있냐고. 미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그 달러가 왜 나왔겠어? 우리 거 물건을 사갔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 세계에다 달러를 공급해줬다라는 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달러를 쓰고 그 러시아에도 그 달러가 있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미국이 그걸 샀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통화를 하려면은 그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를 겪으면서도 깡패 국가, 빚쟁이 깡패라고 그랬을 때 빚쟁이 깡패인데 디폴트가 나지 않을 거다라는 글로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러시아나 중국이 아직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자기들끼리 시험을 해보고 있는 거지.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진짜 야, 넌 이제 빚쟁이 깡패니까 나 너랑 거래 안 해. 라고 할 때 자기네들이 그럼 우리끼리 해보자라는 것들을 한 20% 정도는 해봤다는 거잖아요. 참 기축통화 달러가 참 무서운 무기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막 푸틴이 막 열받아 이래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심지어 1년 2년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크림반 합병이 엄청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 푸틴 벌써 8년 됐죠, 8년. 2014년이니까 그때부터 이미 아마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누가 그랬죠. 바이든 대통령 잃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규제를 엄청 센 거를 아마 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도 엄청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게 바이든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게 러시아가 좀 대비를 잘해뒀기 때문에
이게 또 바이든이 마이너스가 더 부각돼서 좀 그쵸.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맞아요. 게 되게 두려운 거죠. 이거 말고는 전면전밖에 없는데 전면전을 갈 수도 없고 뭐 좀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빚진 사람이 망하지도 않아 주먹도 짱세 수패 은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국제 통화 외교죠,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이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우리가 블록체인 얘기할 때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 여기서 짱세 뭐 목소리도 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원화를 쓰는 나라인데 굳이 우리가 왜 물건을 미국에다 이렇게 팔아야 되냐라고 보면 그 달러 받아올라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짱세거든. 근데 원화는 우리가 가서 이거 원화 좀 돈이에요. 그럼 야 그게 무슨 돈이야? 그러니까 이 돈 갖고 오시면 저희가 달러랑 바꿔드려요. 진짜? 야 달러 줘봐. 나 원 받았어. 달러 줘. 근데 달러 없으면 우리나라 금융위기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막 250조씩 달러 싸놓고서 누가 혹시 달러 달라 그럴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얘기고 더 불안한 거는 그 현실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좀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해 볼까요? 근데 뭐